세상에 정신 차려보시오. 차가운 봄날 약초를 캐러산에 오른 가난한 선비 이도연. 그런데 갈대밭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묶이고 의식을 잃은 채 버려진 한 여인이었지요. 비단 한복을 입은 양반과 규수가 왜 이 깊은 산속에 버려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선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자락 아래에 이도연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3살의 도연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허름한 초가지 판채와 낡은 책 몇 권이 전 재산이었지만 그것으로도 넉넉하다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책을 펴고 해가 기울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끼니 일을 이었습니다. 가난하되 기죽지 않고 배고프되 흔들리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일은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가 필듯 망설이는 날씨 속에서 도연은 낡은 지게를 등에 메고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어기를 지나는데 떡 소쿠리 앞에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뱃속이 쓰리게 울렸지요. 주머니 속을 더듬으니 엽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떡 하나를 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막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바로 옆에 쪼그려 앉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 차림의 아이는 소쿠리의 떡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바람만 보는 눈빛이었지요. 도연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에 쓰린 기운이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도연은 말없이 떡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두 손으로 받아들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나머지 반 조각을 품 안에 넣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썩거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미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쑥과 삽주뿌리를 캐며 산리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갈대밭이 우거진 계곡 근처에 이르렀을 때 도연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촉촉한 흙바닥에 사람 발자국이 여러 찍혀 있었고 무거운 것을 끌고 간 듯한 긴 흔적이 갈대밭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의 기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도연은 조심스럽게 갈대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이 갈대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빛 한복은 흙과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였으며 비단 한복이 옷 차림으로 보아 양반과 규수임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일에 발을 들이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잠시 망설림이 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숨이 가느다랗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순간 도연의 발은 이미 여인 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여인의 묶인 손을 풀었습니다. 손목 언저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괜찮으시오. 여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물통을 꺼내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닿자 여인의 속눈썹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이윽고 눈꺼풀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 허공을 맴돌다가 천천히 도연에게 닿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오? 누가 이리 한 것이요? 여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이 가느다랗게 살아있을 뿐이었지요. 도연은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음이 아니라 따뜻한 고심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여인을 등에 엎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고 얼마나 떨었는지 뼈마디가 그대로 느껴질 지경이었지요. 도연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디뎠지요. 여인은 도연의 등에 기댄 채 의식이 혼미한 듯 고개가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 가느다란 숨결이 도연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도연은 걸음을 더 단단히 내뒤졌습니다. 마침내 초가집에 닿았을 때 도연의 등줄기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인을 방 안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인의 입술에 사발을 가져다 대자 여인이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조금씩 물을 넘겼습니다. 그 눈빛이 도연을 향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빛은 어떤 말보다 깊고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 쉬시지요. 여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차가운 봄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사흘을 내리 알았습니다. 도연은 그 사흘 동안 방 밖에서 쪽잠을 자며 끼니 때마다 미음을 그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던 여인이 이틀째 되던 날 저녁에는 스스로 사발을 감싸주었고 사흘째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연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지요. 사흘째 아침 몸을 일으킨 여인에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도연은 잠시 여인을 살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분이구나. 그 한 가지를 조용히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눈길이 여인의 비단 한복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이 고운 옷감이라면 양반과 규수임이 틀림 없었고 양반과 규수라면 그를 모를 리 없었지요. 도연은 말없이 벼루와 붓을 가져다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희는 잠시 붓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 위에 또렷하게 두 글자가 적혔습니다. 효은. 도연은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효은이라 하시는군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이름을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이도현. 그렇게 두 사람은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붓 한 자루로 이루어진 첫 인사였지요. 봄볕이 마루 끝까지 기어 들어오는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도연이 책을 들고 나간 뒤 효은은 한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렸고 처마 밑새 한 마리가 짧게 울다 날아갔습니다. 효은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돌았습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 뚫게 놓인 책 덤미, 달고 낡은 마루, 누군가 오래도록 혼자.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요. 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빗자루를 찾아 마루를 쓸고 흩어진 책들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부엌솥을 들여다보니 거뭇하게 그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효은은 소매를 걷고 솥을 씁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문을 열다 멈춘 도연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을 추스르셔야지요. 효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도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소반어박하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연이 밥을 짓고 효은이 상을 날랐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인 밥상이었지만 둘은 마주 앉아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조연이 책을 펴고 글을 읽는 동안 효은 방 한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손을 고의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지요. 저녁이면 도연은 호롱불 아래 글을 썼습니다. 붓소리가 사각사각 이어지는 동안 효은은 그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도연은 가끔 고개를 들다가 효은의 시선과 마주치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고 다시 글로 눈을 돌렸습니다. 효은도 얼른 시선을 거두었지요.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 쪽으로 걷다가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물동이 앞에 선 효은이 막 세수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참이었지요. 봄 햇살이 젖은 얼굴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산속 갈대밭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흙과 이슬에 뒤덮인 얼굴이었고 4월을 앓는 동안에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맑은 물로 씻어낸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봄 햇살 아래 드러난 피부는 옥처럼 희고 고왔으며 이목구비는 정갈하고 단화했습니다. 투수한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귀티가 온몸에서 배어나왔지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하다가 효과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밑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우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가슴속은 이미 조용하지 않았지요. 효은은 그런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살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뺨에도 넓은 홍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봄날 아침 마당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약초를 캐고 돌아와 치개를 내려놓으며 방문을 열었을 때 효은은 마루 끝에 앉아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는 기척에도 고개 하나 들지 않았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고 단아한지 도연은 말을 걸지 못하고 그냥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효은의 손에는 도연이 글씨 연습을 하다 버려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도연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효은은 그 뒷면의 붓을 놀리고 있었지요. 버려진 종이 위에서 매화 한 가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섬세했고 가지의 굴곡에는 오랜 세월이 담긴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접고 앉아 있었지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마루 끝에 나직이 깔렸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그림과 효은의 손 사이를 오았습니다. 느달한 손가락이 붓대를 준 모습이 어찌나 우아한지 도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숨을 참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효은이 붓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곁에 도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효은은 머쓱한 듯 눈을 살며이 내리았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그림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버린 종이에 이런 그림이 나오다니 대단하시오. 이런 솜씨를 가지고 계셨군요. 효은의 입가에 001639 680 번졌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처음으로 본 효은의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얼른 마당 쪽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조심스럽게 효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림을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지요. 효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버린 종이에 그린 그림, 서너 점을 소중히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림을 펼쳐놓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발을 멈추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사가 그림을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벙어리 그림이라니. 누가 이런 걸 사겠어? 옆에 있던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림을 팔려면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재수가 없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가지러니 정돈했습니다. 귀를 스치는 말들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 하나가 그림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허름한 평복 차림이었지만 등이 곱고 걸음걸이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노인이 발을 멈추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스스로 비켜선 것인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새 그림을 오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윽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내 아내가 참 좋아하던 새인데 노인은 한동안 더 그림을 바라보다가 도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오? 도연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함께 사는 낭자가 그린 것이옵니다. 말을 못하는 분이라 붓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 노인의 목소리가 한결 깊어졌습니다. 말로 다 못하는 것들이 붓끝으로 나왔으니 그림 안에 담긴 것이 보통 사람의 것보다 훨씬 많겠구나. 노인은 그림값으로 엽전을 넉넉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 사양하려 하자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림값이 이것보다 못하지는 않소. 노인은 새 그림을 소중히 품에 안고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던 장터 사람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와 매와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어 또 한 사람이 곁에 섰지요. 조금 전까지 비웃던 이들이 하나둘 앞에 줄을 서는 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노인이 두고 간 엽전을 효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효은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낭자의 그림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제대로 된 한지를 사다리겠소. 다음 날 도연은 장터에서 고운 한지 한 묶음을 사왔습니다. 효은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손끝으로 종이결을 천천히 얼루만졌습니다. 그 눈빛이 도연을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도연은 그 눈빛을 마주하다가 이유도 없이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꽃샘 바람이 이따금 불어오는 봄날이었지만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하루는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장희선은 날 하루를 빼고 나머지 날들은 온전히 도연의 공부에 쪼아졌습니다. 도연은 이른 새벽부터 호롱불이 꺼질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효은 그 곁에서 소리 없이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상을 들였으며 도연이 공부에 지쳐 잠시 마당으로 나오면 조용히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가 도연의 하루를 단단하게 받쳐주었지요. 장날이면 효은이 한 주 동안 정성껏 그린 그림 두 점을 도연이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웃거리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장이 서기 전부터 도연이 자리를 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림 두 점이 팔리고 나면 더 없느냐며 아쉬워하는 이도 생겨났지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효이 먼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엽전을 내밀 때면 효은의 눈이 조용히 빛났고 도연은 그 눈빛 하나로 다시 책상 앞에 앉을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전들. 몇 번을 고쳤어도 마음에 차지 않는 글귀들. 어느 날 밤에는 붓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한동안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이 가물거렸고 방 안이 갑자기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효은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효은은 말없이 그 종이를 도연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새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위에 어깨를 맞대고 앉은 두 마리였지요. 한 마리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도연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효은을 바라보니 효은은 이미 문과에서 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연이 밤새 글을 쓰다 새벽녘이야 겨우 눈을 붙인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 도연의 눈에 또 하나의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한켠에 매화 한 가지가 놓여 있었지요.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였습니다. 아직 다지 않았지만 그 안에 봄이 가득 담긴 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그림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을 견뎌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매화는 해마다 그렇게 증명해 왔지요. 효은이 그 뜻을 담은 것임을 도연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도연은 그날부터 책상 앞에 두 그림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새 두 마리와 매화 한 가지. 글이 막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시 붓을 들 수 있었지요. 효은은 그런 도연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드리고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이미 깊은 신뢰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초가진 마루 끝까지 길게 들이오는 오후 도연은 문득이 구여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의 한가운데에 효은이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여름이 문턱을 넘어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장터에서 생선 한 마리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약초를 팔아 손에 준 돈이 조금 넉넉했던 날이었지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효은이 생선을 손질하고 도연이 불을 피와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구운 생선 한 마리가 전부였지만 그날 저녁상은 어느 때보다 풍성해 보였습니다. 조연이 먼저 젓가락을 들어 생선을 발라 먹으려다 멈추었습니다. 효은이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데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가느다란 가시가 살에 깊이 박혀 있어 좀처럼 깔끔하게 발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시오. 제가 발라드리겠소. 효은이 눈을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태어난 척 효은의 밥그릇을 당겨 생선살을 꼼꼼하게 발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장가시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는 모습이었지요. 효은은 그런 도연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고연히 발라낸 살을 수북이 얹어 밥그릇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드시지요? 효은은 그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리 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봄벼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도연은 그 미소를 보고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귀밑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연이 호롱불 아래 책을 펴고 앉아 있는데 효은이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새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이었지요. 같은 위에 어깨를 맞대고 앉은 두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은은 이미 자리로 돌아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 옆구리 호롱불빛에 은은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효은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뺨에 00293336이 번지는 것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글을 쓰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도연이 눈을 떴을 때 등 위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효은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준 것이었지요. 방 안을 둘러보니 효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밤새 곁에서 지새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물들기 시작했고 그 빛이 효은의 얼굴 위로 구여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효은의 겉옷을 그대로 효은의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지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음부터 도연의 공부 시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책이 잘 읽혔고 글이 잘 써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책상 위에 새 그림을 바라보았고 지칠 때면 효은이 어느새 물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효은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지요. 그 곁에 있음이 도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글을 쓰다 말고 붓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낭자가 곁에 있으니 참 다행이요.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효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들고 있던 붓끝이 종이 위에서 한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조연이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든 뒤에도 효은은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호롱불을 낮게 켜놓은 채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붓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화도 새도 아니었습니다. 효은의 붓끝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하는 듯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갈대밭이었습니다. 빼곡히 우거진 갈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듯한 풍경이었지요. 그 한가운데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였고 몸은 차갑게 흙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효은의 붓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나 붓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갈대 사이로 남자들의 발이 등장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중 한 인물이 유독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옷자락이 고관 대작의 것임을 짐작하게 했지요. 허리에 찬 패물과 옷의 형태가 예사로운 신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은의 붓끝이 그 인물의 발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쓰러진 효은 곁에 바짝 다가서던 그 인물이 발을 옮기다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효은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지요. 드러난 발바닥 한가운데 크고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자리에 흔하지 않은 크기로 박힌 점이었지요. 효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그 점만은 또렷하게 눈에 새겨졌습니다. 효은의 붓이 그 발바닥 위에 검고 또렷한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효은의 손이 한동안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책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다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효는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도연은 무심코 그림에 눈길을 주었다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묶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효은을 발견했던 그날 그 갈대밭의 풍경이 눈앞에 겹쳐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도연은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쓰러진 여인의 손목에 묶인 자국, 흙바닥에 닿은 비단 한복자락, 그리고 고관대작의 옷자락을 두은 인물, 그 벗겨진 발바닥 위에 크고 검은 점 하나. 도연의 눈이 그 점 위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지요. 효은이 그날 목격한 것을 고스란히 붓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저 발바닥의 점은 그 고관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도연은 그림 속 인물의 옷자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허리의 패물, 옷의 형태, 가난한 선비의 눈에도 예사롭지 않은 신부님이 느껴졌지요. 마당에서 돌아온 효은이 방문을 열다 멈추었습니다. 그림을 손에 들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효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낭자, 이 그림은 그날의 일을 그린 것이요. 효은은 한동안 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발바닥의 점 낭자가 직접 보신 것이요. 효은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소중히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갈대밭에 효은을 버린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도연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 안에 접어넣은 그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갈대밭 묶인 손목, 고관대작의 옷자락, 그리고 발바닥의 점. 효은을 그 깊은 산속에 버린 자는 분명 힘인 자였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자였지요. 그런 자 앞에 맨손으로 나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호롱불을 돋우고 책을 폈습니다. 손이 가늘에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직이 있어야 했습니다. 관아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했지요. 그러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했습니다. 효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 밤 도연의 붓끝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효은의 그림은 장터에서 제법 이름이 났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도연과 효은이 함께 자리를 펴기도 전에 먼저 와 기다리는 이들이 생겨났지요. 효은은 말을 못했지만 그림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거나 붓으로 짧게 써서 손님과 소통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어당겼지요. 그림 두 점이 펼쳐지면 서너 명이 앞다투어 손을 내밀었고 늦게 온 이들은 다음 장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이따금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연과 효은이 그림을 펼쳐놓고 한나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사내 하나가 그림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허름한 평복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다부졌지요. 산내는 그림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요? 도연이 효은 쪽으로 눈길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자가 그린 것이옵니다. 말을 못하시는 분이지요. 사내의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효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효은은 마침 다른 손님과 눈을 맞추고 있었지요. 산내는 아무 말 없이 그림에서 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장이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도연과 효은이 그림을 거두어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흘깃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사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지요. 도연은 효은의 소매를 살며이 잡아당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소? 모른 척 걸으시오. 효은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초가집 앞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사내가 살인문 밖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서서 사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따라오신 것이요? 사내는 도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효은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선뜻이었습니다. 효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사내는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더니 효은 앞에 무릎을 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씨 살아 계셨군요. 효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사내가 도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에 윤대감에서 일하던 자이옵니다. 이 낭자는 윤대감이 해친 분이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대감. 그 이름이 처음으로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효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놀람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산내는 두 손을 모으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도연은 효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효은의 두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윤대감께서는 소인에게 직접 해치우라 명하셨사옵니다. 그리고 급히 자리를 뜨셨지요. 하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인은 혼자 남아 낭자 앞에 섰사옵니다. 그런데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결국 손만 묶어 갈 때 밭에 버리고 돌아왔사옵니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차가운 산속에 홀로 두면 어찌 될지 모를 리 없었지요. 그것이 소인의 가슴을 짓눌러 싸웁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다음날 새벽 다시 그 갈대밭을 찾아갔사옵니다. 그런데 낭자가 안 계셨지요. 소인은 그때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하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터에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으니 소인이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하인의 말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흔들리게 했지요. 효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켠에 고이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갈대박 그림이었습니다. 하인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일을 그리신 것이 옵니까? 효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벗겨진 바루로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발바닥의 검은 점 위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하인이 그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른발 바닥에 점이 옵니다. 소인도 본 적이 있어 옵니다. 윤대감의 오른발 바닥에 바로 저런 점이 있어 옵니다. 방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그림이 증거가 될 수 있겠소? 하인이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의 발바닥에 저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 싸웁니다. 소인도 알고 있고 낭자께서도 직접 보셨으니 증인이 두이옵니다. 도연이 그림을 소중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쓸 때가 반드시 올 것이요.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오. 하인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 목숨을 걸게 싸웁니다. 효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채마르지 않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그날 밤 호롱불 아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방방곡에서 과거 응시생들이 모여든 예조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뚜렷했지요. 도연의 이름이 장원급제자 명단 맨 위에 올랐습니다. 시험관들 사이에서 도연의 시조가 가장 먼저 거론되었다 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 진흙 속의 연꽃, 그리고 반드시 오는 봄 그 짧은 글에 담긴 울림이 예사롭지 않다 하였지요. 도연은 급제방을 바라보며 푸만 매화 그림을 조용히 얼루만졌습니다. 도연이 여러 관리들 앞에 공손히 예를 갖추고 있을 때 상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네가 장원급제한 이도연인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복 차림으로 장터에서 새 그림을 사갔던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노인도 도연을 알아본 듯 눈이 잠깐 멈추었지요. 그러다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 참 장터에서 그림을 팔던 젊은이가 장원급제를 하였구나.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말 못하는 린 그림이라 했지. 그 그림 안에 예사롭지 않은 것이 담겨있다 여겼는데 자네도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군. 도연이 고개를 든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전 좌의정 김치훈 대감이신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김치훈 대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평복을 입으면 다 모르더라고. 그게 편해서 입는 것이지. 김치훈 대감이 이내 표정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흰눈이 온 산을 덮어도 매화는 향을 숨기지 아니하고 탁한 물이 연못을 채워도 연꽃은 그 빛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하늘 아래 묻힌 것이 어찌 영영 묻히리요. 땅 위에 진실은 반드시 피어나리라. 차가운 칼바람에 가지가 꺾여도 뿌리는 살아봄을 기다리고 깊은 밤 먹구름이 달을 가려도 다른 구름 뒤에서 빛을 품고 있나니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치는 날 그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김치훈 대감이 시조를 한 번 더 훑어 보다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조에 담긴 뜻을 직접 말해보기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관리들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지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흰눈이 온 산을 덮어도 매화가 향을 숨기지 않듯 세상에는 아무리 덮으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옵니다. 탁한 물이 연못을 채워도 연꽃이 빛을 버리지 않듯 권세로 짓밟혀도 꺾이지 않는 것이 있어옵니다. 소인은 봄이 오지 않는 차가운 산속 갈대밭에서 손이 묶인 채 버려진 한 여인을 보았사옵니다. 말을 못하는 그 여인은 억울함을 입으로 전할 수 없었기에 붓으로 진실을 그렸사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시조의 씨앗이옵니다. 하늘 아래 묻힌 것이 영영 묻힐 수는 없사옵니다. 땅 위의 진실은 반드시 피어나야 하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맺었습니다. 모두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김치훈 대감은 도연의 말을 듣는 내내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반기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대밭을 언급하는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여인이라는 말에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붓으로 진실을 그렸다는 말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지요. 그리고 도연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대감의 눈빛은 이미 처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확신의 눈빛이었지요.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할 말이 더 있겠군.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 도연은 품 안에서 갈대밭 그림을 꺼내 대감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그 여인이옵니다. 그날의 기억을 붓으로 옮긴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갈대밭에 버린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 사람은 윤대감이옵니다.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지요. 김치훈 대감은 흔들림 없이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증인이 있는가?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윤대감, 하인이 모든 것을 목격하였사옵니다. 김치훈 대감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치훈 대감이 그림을 도연에게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관아에 손을 쓰겠네. 오늘 오후 윤대감을 관아로 부를 것이니 자네는 그 여인과 하인을 데리고 오기에 오후가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위세당당한 걸음이었지요. 상석에 앉은 김치훈 대감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치훈 대감께서 웬일이시오? 김치훈 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시게 확인할 것이 있어. 윤 대감이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 한켠에 서 있는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요? 김치훈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과거 장원급 제자이요. 할 말이 있다 하더군. 윤 대감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하인이 들어섰습니다. 윤 대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흔들렸지요. 하인은 윤 대감을 바라보지 않은 채 김치훈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윤 대감의 명갈대밭까지 따라간 것, 차마 죽이지 못하고 손만 묶어버리고 온 것, 다음 날 다시 가보니 여인이 없었던 것까지 빠짐없이 말했지요. 하인의 말이 끝나자 윤 대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요. 이 하인놈이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겠으나 증거도주 없이 고의 관료를 모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오. 하인 하나의 말이 증거가 된다면이 나라 관아가 무슨 소용이요? 당장 저놈을 끌어내시오. 윤대감의 목소리가 관아 안에 낙저처럼 울렸습니다. 김치훈 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 관리들을 제지하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갈대밭 그림을 꺼내 윤대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그림미를 훔쳤습니다. 갈대밭 묶인 여인 고간의 옷자람, 그러다 벗겨진 발바닥의 검은 점, 위에서 눈이 멈추었지요. 찰나였지만 얼굴에서 피기가 스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림 한 장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이요? 말 못하는 여인이 그렸다는 그림이 증거라면이 세상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것으로 나를 엮으려 하다니 어불성설이요. 윤대감이 소매를 털며 자리를 박차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효은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아나안의 시선이 일제히 효은에게로 향했습니다. 효은은 흔들림 없이 걸어들어와 그림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림 속 벗겨진 발바닥에 검은 점 위에 또렷하게 얹혔습니다. 효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지요. 그 눈빛이 윤대감을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봄날 갈대밭의 차가운 새벽부터 지금이 순간까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김치훈 대감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대감, 오른발을 걷어보시겠소. 윤대감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회개한 짓이요? 고위 관료더 발바닥을 내보이라니 김치훈 대감이 말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으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요. 윤대감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김치훈 대감이 관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들이 천천히 다가서자 윤대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지요. 오른발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관아 안에 있던 모든 이의 눈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크고 검은 점이 그림 속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점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란 말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기세는 여전히 드셨습니다. 치훈 대감, 이것은 나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꾸민 짓이요. 하인놈의 거짓말에 그림 한 장으로 나 같은 사람을 죄인으로 몰다니 나라 법도가이 모양이요. 윤대감은 관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보았지 않느냐? 저 젊은 놈이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꾸민 일이야. 장원급 제자라 하여 봐줬더니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다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형조판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증인이 둘이요, 증거가 분명하며 본인 스스로 반성조차 없으니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소. 윤대감을 당장 포도청으로 넘기시오. 이럴 수가 없소. 내가 누구인지 아시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관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버거리는 발이 마바닥을 긁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관화문이 닫히며 윤대감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관화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효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효는 윤대감이 끌려나간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효은의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형조 판서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씌워 무고한 여인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살인을 교사한 죄조선의 법도는 분명했습니다. 남에게 씌우려 한 죄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반자율에 따라 윤대감에게는 능지, 처참히 선고되었습니다. 가사는 몰수되었고 윤대감의 이름은 그날로 관적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권세를 휘두르던 자의 마지막이었지요. 효은은 그 판결문을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세상에서 지워졌던 그 이름 효은. 형조 판서가 공식 문서에 효은의 이름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낭자의 억울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소. 이제 그 이름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효은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는 없었지요. 오래도록 참아온 것들이 그제야 조용히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효은의 억울함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몰락했던 효은의 집안 신분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윤대감이 거짓으로 빼앗았던 효은, 아버지의 관적이 되돌아왔고 몰수되었던 재산 일부도 환원되었지요. 말 한마디 못하는 여인이 부탄하로 진실을 밝혀내어 스스로의 신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효은도 따라 멈추었지요. 길과 매화나무 한 그루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소리 없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효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효은의 머리카락을 살며이 흔들었지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효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효은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효은 낭자 처음 낭자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오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곁에는 늘 낭자가 있었. 낭자의 그림이 나를 버티게 했고 낭자의 눈빛이 나를 일으켜 세웠소. 나 곁에 평생토록 있어 주시겠소. 효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효은이 천천히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지요. 종이 위에는 매와 나무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책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붓을 들고 있었지요. 그 두 사람의 어깨가 살며이 닿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크고 분명한 대답이었지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혼례는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매화 나무가 심어졌고 효은의 그림 도구들이 방 한켠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았지요. 도연은 새집 마당에 서서 효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효은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봄벼 가득한 기와집 마당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지요. 김치훈 대감이 직접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대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 여겼소. 그 그림이 이런 인연을 담고 있었구나. 대감은 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효은 낭자, 부탁이 하나 있어. 그 그림 솜씨를 궁에서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소? 중전마께서 고운 그림을 즐겨보신다 하니 내가 한번 여쭤보겠소. 효은은 눈을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효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효의 그림이 궁에 들어갔습니다. 내화와 새 달빛 아래 대나무 그리고 봄날 두 사람이 나란히 선 그림까지 중전마께서 그림을 보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했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여셨지요. 말을 못하는 여인이 그린 그림이라 하였는가? 말보다 더 깊은 것이 담겨 있구나. 효은의 그림에 비단한 필과 함께 내금이 내려졌습니다. 말을 못하는 여인의 붓이 궁궐랑까지 닿은 것이었지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효은은 마당 한켠 매화 나무 아래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효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요. 조연이 책을 들고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봄 아래 앉은 효은의 옆구리 매화꽃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효은의 곁에 앉았습니다. 효은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매화 나무 아래 효은이 있었고 그 쪽제 도연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화나무를 흔들었고 꽃잎이 두 사람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일필이지 부탄자루가 진실을 가르고 말없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나니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소중한 분과 공유하셔서 감동을 전해주세요. 제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보시고 가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